새해 1982년은 신정 연휴 기간 중에 3번이나 발행된 신문 호외의 신선한 충격 속에 시작됐다. 1월 1일 통금 해제 발표가 있었고, 이 일에는 새 학기부터 중고교생의 두발을 자유화한다는 발표가 나왔으며 3일에는 전격적으로 개각이 단행됐다. 37년 만에 단행된 통금 해제. 해방과 동시에 미 군정청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한 통행금지의 해제로 국민들은 하루 24시간을 모두 되찾게 됐고,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와 야통 위반, 닭장차의 애환은 1982년 1월 5일을 기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까까머리와 단발로 상징되던 중고교생의 전형적 모습도 학창시절의 추억, 기성세대의 앨범 속으로 묻히게 됐고, 학생들의 행동을 얽매왔던 교복조차 83년부터 자유화되도록 예정돼 있었다. 신정 연휴의 국민들을 가벼운 흥분으로 들뜨게 한 이 같은 일련의 해금 조치는 경제 강요를 중심으로 한 전격 개각과 함께 새 정부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통행금지 해제는 안보와 치안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상징했고, 두발, 교복의 자유화는 일제식 관념으로부터의 결별인 동시에 어느 정도 자란 경제적 성과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위기관리 내각의 성격이 강했던 50 출발 때의 내각을 대폭 교체해 유창순 총리와 김준성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위주의 조각을 단행한 것은 50 화국이 출발선에서의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해 본격적으로 정책 의지를 펴나가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50 정부의 유화 정책은 계속됐다. 3월 3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광주 사태 관련자들을 포함한 2,863명에게 특별 사면과 감형, 복권 등의 화합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통일헌법 제정을 제의하고, 곧이어 스톰스 군사정전위 유엔 측 대표가 남북한 군사훈련 상호 참관을 제의하는 등 남북한 대화 노력도 계속됐으며, 문공부도 칼 마르크스의 연구소적에 대해 건국 후 처음으로 시판을 허용해 이념 문제에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였다. 의료보험 적용 대상도 16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애까지 대폭 확대됐고, 민심 수습의 일환으로 프로야구가 출범해 3월 27일 드라마틱한 첫 게임이 열렸다. 찼습니다! 이 같은 유화 정책들도 80년대를 관통하는 최대의 갈등 요인인 광주 문제를 잠재우지 못했다. 광주의 비극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직접적인 사태 발생 요인에 대한 분노에 더해서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자라나게 됐고, 50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분명해지자 드디어 본격적인 반미운동이 6.25 후 처음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1982년 3월 18일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애꿎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대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으며, 문부 식군 등 8명은 방화범으로 검거돼 훗날 최고 사형까지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된 김현장 씨를 숨겨준 원주교구의 최기식 신부도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이 남긴 파문은 80년대 내내 이어졌다. 새 정부의 유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이미 2월 6일 대통령 경호차 악천후 속에 제주도로 향한 군수송기가 추락, 탑승자 53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서울 현조동의 지하철 공사장 붕괴로 10명이 숨지고 42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4월 26일에는
현직 경찰관이 총기를 난사해 무려 56명을 살해한 참사가 발생했다. 이름하여 의령 우순경 난동 사건. 경상남도 의령군의 우범무원 순경이 국유면 일대 내개부락과 우체국 등을 돌아다니며 인명을 살상하고 스스로도 수류탄을 터뜨려 폭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살해 동기조차 분명히 밝혀지지 않아 비정상적인 한 개인의 난동으로 취급되고 말았지만 결국은 가치관의 혼란이 빚어낸 당시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거기다 81년 윤경화 노파의 살해범으로 지목됐던 고숙종 여인이 끝내 무죄 석방되면서 절도로 복역 중인 하영웅 형사가 심한 고문을 자행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경찰의 위신은 물론 오공정부의 행정력까지 큰 손상을 받게 됐다. 겉으로는 안정된 것 같지만 안으로 골마가고 있던 당시의 병든 사회. 강력한 오공화국 정부도 그 환부를 덮어놓을 수는 없었다. 단발적인 사건 사고에 이어 오공화국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경제 사건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우순경이 난동을 부리던 4월 26일 바로 그날 대검 중앙수사부는 전 중앙정보부 차장이고 대화산업의 회장인 이철이와 그의 아내로 대통령 영부인과 친척관계인 장영자에 대한 어음 사치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화려한 경력과 배경 때문에 수사는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됐지만 검찰도 놀랄 만큼 큰 액수에다 경제기는 물론 정계까지 관련 인물이 또한 엄청나게 많아 도저히 검찰만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들을 정식 구속하기 전에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은행 관계자들과 경제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의논하기도 했지만 이미 은행과 사채시장이 동요하고 있었던 만큼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수습할 힘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다. 그간 검찰은 이철이 장영자 부부에 대하여 사기죄를 추가 입건하고 전 종은행장 임재수,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 등 은행 간부 6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영토건 대표 병강우, 일신제강 회장 주창균 등 기업 관계자 6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사채업자 전영채 등 3명과 장영차의 첫 남편 김수철을 당기금융법 위반죄로 장영자의 형부이며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 이규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각 구속하는 등 모두 19명을 구속하고 관련 사채업자 김영철 등 3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미화 80만 불을 비롯하여 폐물 등 100여 점을 증거물로 압수하였습니다. 담당 검사 10여 명이 이례적으로 TV에 출연해 공개 청문회를 열고 수사 발표 이외에도 정치적 의혹이나 권력의 작용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었던 정부인 탓에 누구 하나 검찰 발표를 믿으려 하지 않았고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나갔다. 결국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구속됐고 민정당 창당의 산파격이었던 권정달 사무총장도 당직에서 물러났다. 어음 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창균 일신산업 회장, 변강우 공영토건 사장, 임재수 조흥은행장, 홍덕종 상업은행장 등 재계인사 30명이 구속됐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10여 명의 장관과 유학성 안기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집권당의 요직도 개편됐다. 정계와 재계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온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치 사건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오공정권의 부패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권력을 등에 업으면 한 여인의 힘으로도 짧은 기간에 엄청난 금액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재계에 내놓으라 하는 인물들이 권력의 그림자 앞에서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현실이 태양 아래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부패 구조 속에서도 당시 정부는 강력했고 국민의 저항의식은 그 힘을 깨뜨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MBC 텔레비전에서 때마침 방영했던 거부실록 공주갑부 김갑순 편에 나오는 말대로 민나 도로보데스라며 모두가 도둑이라고 냉소한다든가 큰손이니 작은손이니 하며 자조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돈 벌어야죠. 도둑놈 민나 도로보데스. 이철이 장영자 부부 사건으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고 판단한 오공정부는 경제 쪽에서 그 수습책을 찾으려 했다. 6월 28일 금리와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등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고 곧이어 7월 3일에는 김상협 신임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굽은 것은 펴고 막힌 것은 뚫겠다는 김 총리의 취임사처럼 보다 원천적인 경제 정의 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예금이나 주식, 국공채, 사채 등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실명거래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7.3 조치의 산물인 실명거래제는 큰 기대 속에 세상에 던져졌지만 가진 계층의 반대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결국은 국회까지도 돈 많은 사람들의 대변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만 남긴 채 9월에 정기국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이장 사건이 82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지하경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 지하경제 핵심은 보면은 결국 사채놀이라는 것은 세금 안 내는 돈 장사거든. 그러니까 소득은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 세금도 안 내는 돈이 그렇게 있고 한쪽에서는 보면은 세금 엄청나게 부담하니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떤 소득원에서 나오는 돈이든 간에 세금을 같은 소득이면 같은 세율을 내고 그 대신에 세율을 갖다가 훨씬 낮춰갈 수 있지 않느냐. 고루고루 내 부담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득 세율을 훨씬 떨어뜨려가고 법인 세율을 훨씬 떨어뜨려가면서 이쪽에 세금을 같이 공평하게 내자. 그런데 이제 은행 예금 이자 소득 같은 걸 갖다가 이걸 같이 종합소득에서 합산해서 물게 하려 그러면은 누가 그 소득을 누구 소득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합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려니까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실명제의 제일 핵심입니다. 결국 공평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까지 그에게 예를 들면은 예금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던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또 반대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되집니다. 금융실명거래제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82년 7월 현해탄 너머에서 또 다른 문제거리가 날아왔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다. 인사참배 강요하고 강요가 웬 말인가? 웬 말이야? 일본 규탄의 소리가 각계에서 높아지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혈서를 쓰는 소동이 벌어져 정부도 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비망록을 전달하는 등 한일 관계의 재정립론까지 거론됐지만 일본 측의 일부 개정 의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외교 분쟁은 일단락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독립기념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 본격적인 모금운동이 시작됐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소동이 다소 잠잠해진 8월 16일 전두환 대통령은 또다시 외유길에 올라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를 순방했다. 과시적인 실적주의 정책은 82년에도 이어져 9월 24일에는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무역박람회가 서울의 무역전시관에서 열렸고 세계관광협회 총회와 IPU 총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가운데 25일 동안 열린 서울국제무역박람회는 그러나 세계의 한국의 국력 신장을 떨쳐보이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폭권 열풍과 무질서를 부각시킨 채 끝났다.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보고한 대로 전 국민의 10%인 364만 명이 절대 빈곤 인구였던 당시 상황에서 국력 과시는 처음부터 공허한 선전문이었던 것이다. (82년의) 과시적인 정부 정책 가운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은 데서 나온 한강 개발 사업 계획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올림픽을 대비한 전시적 정책 의도가 있었긴 하지만 기형 물고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바다까지도 오염 때문에 생긴 적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당시 한강 종합개발계획은 적절한 처방으로 환영받았다.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처리된 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82년의 세계 정세는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포클랜드 전쟁이 아르헨티나의 항복으로 끝난 데 이어 6월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해 마침내 8월 20일이 피에로 즉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15,000명이 베이루트를 떠나 아랍 각지로 흩어지는 사태를 낳았으며 9월에는 서베이루트 내 팔레스타인 난민 1,800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폴란드 정부는 바웬사가 이끄는 노조를 해산시켰다. 이같이 우울한 국내외 정세 속에 WB 라이트급 선수권에 도전했던 김득구 선수가 라스베가스의 링에서 숨져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 헝그리 정신이 좌절되고 있는 그 순간에 국내에서는 에어로빅 댄스가 수입돼 붐을 이루었고 여장 남자들이 호스티스 노릇을 게이바까지 등장해 무너져 내리는 사회윤리 속에 계층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될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경제 전체로서는 안정의 틀이 잡혀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82년의 수출은 목표보다 30억 달러나 밑돌았지만 물가는 정부의 말대로 한 자릿수 상승에 머물렀고 계속되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내수 경기의 뒷받침으로 경제 성장도 6%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시적인 안정에도 불구하고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미친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의 구현을 외치는 오공정부가 도덕성을 상실한 비리의 온상이라는 국민의 인식을 지울 수는 없었다. 따라서 소련에서 브레즈네프가 사망해 안드로포프가 등장하고 나카소네가 일본 수상에 당선되던 연말 무렵 정부는 민심 수습의 고단위 처방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대중 씨를 신병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했으며 그 후 해가 저물어가던 12월 23일 김대중 씨는 미국으로 향했다. (1983년의) 새아침은 82년의 문제를 반성하고 극복하려는 선언으로 밝았다. 1월 1일부터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밝히는 공직자윤리법이 발효된 것이다. 거기다 1월 11일에는 일본의 현직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카소네 수상이 방한해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경제협력 문제가 40억 달러 경제협력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오공정부는 외교적 성과까지 거두는 등 출발이 순조로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5일 정치활동이 규제됐던 555명 가운데 250명에 대해 해금 조치를 취하는 등 여유있고 자신만만하게 전국을 운영해 나갔다. 경제 분야에서도 물가 안정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논리 아래 예산은 물론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하곡 수매가 인상을 동결했으며
민간 기업에도 임금 인상 동결을 추진하게 하는 등 불도저처럼 강력하게 안정 정책을 펴나갔다. 그러나 여름 이후 끊이지 않고 일어난 대형 금융사고와 휴일 공포증까지 낳게 한 거듭되는 참사들은 오공정부의 자신감을 무색해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 정보를 실제 경계 정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1983년의 휴일을 불안 속에 맞게 한 첫 사건은 2월 25일 수도권 전체에 다급하게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부터 시작됐다. 결국은 당시 북한 공군 대위였던 이웅평 소령이 미그 19기를 끌고 귀순한 사건으로 밝혀졌지만 사태의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몇 시간 동안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체계적이지 못한 민방위 체제가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됐다. 83년만큼 항공기와 관련한 사건이 많았던 해도 없을 것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즐기던 시민들은 다시 한번 흔치 않은 소식에 놀라야 했다. 일단의 중국인들이 정치적 망명을 위해서 105명이 탑승한 중국 민항기를 납치해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다. 중국 민항기의 불시착은 사건 자체의 우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외교 부문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중국과의 대화를 고대하던 정부는 피납된 중국 승객들을 파격적으로 환대했고 바쁜 일정 속에 각종 명소와 위락시설로 안내해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관리의 중국 입국이 최초로 이루어지고 홍콩에 직매장을 둔 한국 상사 제품을 중국에 직수출하는 길이 열렸다. 오공정부로서는 다소 소란스럽긴 했지만 이 두 차례의 항공기 관련 사건을 호재라고 판단해 느긋한 입장에서 처리해나갔다. 그러나 이 같은 오공정권의 여유에 일침을 가하는 사건이 곧이어 발생했다. 오공의 출범으로 모든 정치 행위가 규제돼 거의 잊혀진 인물이 돼가고 있던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가 광주항쟁 3주년을 맞은 5월 18일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무기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 당시에 바로 이 방입니다. 이 방에서 뭐 내가 나갈 수 있지도 못하고 4평, 5평밖에 안 되는 여기서 단식을 하는데요. 그 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장기 연금이 됐거든요. 연금이 됐는데 이 2층에서 내려다보면 언제나 그 헬멧 쓴 그 전투 경찰이 보통 한 2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내가 또 그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양복을 입고 있지만은 양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없고 내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세타가 등 걸치고 그냥 언제나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평소에 하는 일을 해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뚫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단식을 통해서 말이야 참 강한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식을 통해서 이거 벽을 한번 뚫어보자 하는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생각을 안 하고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상황으로서는 그래 나중에 일주일 후에 이 사람들이 강제로 서울대학병원에 나를 입원시켰는데요. 그때 단식을 하게 될까지가 참 제가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23일 동안 계속된 김영삼 씨의 단식 투쟁은 완전히 보도 통제된 가운데 현안이니 심지어 제야 인사 식사 문제라느니 하는 암호 같은 어휘로 언론에 겨우 한두 줄 비치던 사건이었지만 이 단식 사건이 정치권에 미친 파문은 적지 않았다. 단식이 길어질수록 정치권의 관심은 걱정으로 바뀌고 한편으로는 자성의 움직임이 구체화돼 6월 1일 전 신민당과 통일당 소속 의원 등 39명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고 민주국민협의회란 이름의 범국민적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의장의 이민우 씨가
대변인에는 김덕룡 씨가 지명돼 이 조직은 뒷날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거쳐 신민당의 모체로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야당인 민한당의 입장과 진로에 논란이 일어났고 민정당 측에도 적지 않은 당혹감을 안겨줬으며 언론의 보도 통제 상황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게 됐다. 이같이 출범 3년을 맞은 오공정부는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절대 권력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단식 사건에 이어 터져나온 대형 금융 부정 사건들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을 그대로 입증하게 된다. (7월) 말 주요 일간지에는 강호재연께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 아래 큼직한 광고가 실려 눈길을 끌었다.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 이름으로 된 이 광고는 거듭되는 세무조사로 명성그룹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식의 호소문이었다. 그러나 보름 정도가 지난 8월 17일 김철호 회장과 상업은행 회화동 지점의 김동겸 대리가 사기,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명성그룹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것은 곧 오공정권의 부패한 모습으로 연결됐다. 오공 출범 이전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명성이 겨우 몇 년 사이에 20여 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린 레저 산업계의 대재벌로 자라게 된 신화의 허상이 드러난 것이다. 명성의 급성장을 뒷받침한 자금 조달이 시중은행의 대리 한 명에게 웃돈 이자를 미끼로 수기통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 충격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단순한 수법으로 끌어모았다는 사실을 두고 한간에서는 이를 예술적 사기라고까지 불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의혹은 명성의 각종 행정적 특혜를 제공한 권력층, 특히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에 모아졌다. 무허가 건축이나 임의 설계 변경, 국유지 훼손 같은 일들이 권력층의 특혜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당연한 의문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 전 노인회 회장이 자주 거론됐지만 결국 윤자중 교통부 장관과 박창권 전 건설부 계획국장 등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형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 9월 10일부터 나돌던 영동 진흥개발 부도설은 끝내 사채시장의 큰손 이봉례 여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음을 할인해 1,600억 원을 조달한 사건으로 드러났고 대구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주목받던 신흥재벌 광명그룹의 도사는 원칙이 무시된 채 한탕주의에 물든 재계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같은 금융파동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상을 보다 앞서 예고한 사건으로 4월 14일에 있었던 이른바 대도 조세영 탈주 사건을 들 수 있다. 전문적인 기업형 절도범인 조세영의 115시간에 걸친 탈주 사건은 탈주와 검거 자체보다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이름조차 생소한 보물을 갖고 있다는 명사들의 생활상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서민들의 가슴에 묘한 앙금을 남겨주었다. 오공화국 때 이 정치 권력이 지나치게 개인화되었다 하는 면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자기 정식이라든지 자기 확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이 정치 권력은 반드시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규제되고 견제되고 비판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 중심으로다가 이루어졌고 그런 면에서 권력의 부조리라든지 부정부패 현상이 좀 더 크게 만연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와 연관해서 지적돼야 될 것은 비단 오공화국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도상 국가들에 있어서는 흔히 발전 전략이라든지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가 밀접히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전개되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오공화국의 경우에 이제 정치와 경제가 밀착되다 보니까 다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패라든지 부조리 현상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조장되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는 금융파동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의 분단 현실을 다시 인식해야 한 것은 KBS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었다. 장장 136일 동안 34차례에 걸쳐 수만 명의 가족들을 상봉시킨 이 생방송은 방송사에도 하나의 전기를 기록했지만 무엇보다도 분단의 비극을 되새기게 한 눈물의 행진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훈이 죽었어! 우리 나도 기훈이 말이야! 나 15년도 넘었어, 언니! 아유 누나! 박들아! 한여름을 울적한 기분으로 보내는 가운데 8월 7일 중국 조종사 손천근이 중국제 미그 21기를 몰고 귀순하는 또 한 번의 항공기 관련 사건이 발생했고, 뒤이어 세계적인 항공기 참사가 발생했다. 9월 1일 승객과 승무원 269명을 태우고 앵커리지를 떠나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007편 747 전보역의 기가 새벽 3시 32분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을 맞고 바다에 추락,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9월 5일 사고 현장 부근인 일본 와카나이 북쪽 65km 해상에서 시신도 없는 진원제가 거행됐고, 대학살을 자행한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세계 각국의 비난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7일에는 269명의 고혼을 달래기 위한 유령제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렸다. (83년을) 충격 속에 지새기한 휴일의 참사는 거기서도 그치지 않았다. 10월 9일 한글날에 버마로부터 날아온 비보. 전두환 대통령이 서남아와 대양주 6개국 순방길에 올라 첫 방문국인 버마에 도착한 이튿날 터진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었다. 야야, 대단히 빨리 들어와! 결국 북한 특공대들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 참사에서 서석준 부총리 등 수행원 17명이 순국하고 15명이 중병상을 입었으며 버마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10월 13일에는 전 국민의 애도와 북한에 대한 분노 속에 국민장이 거행됐고, 다음 날 김상엽 총리가 물러나고 진희종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의 대폭 개편이 단행됐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돼 갔다. 정부는 북계 집단이 전 세계를 향한 모략 날조 선전과 발뺌 생태를 즉각 중단하고 6천만 민족과 온 세계 앞에 아웅산 묘소 살인 사건의 범행 일체를 사죄하고 민족과 인류 양심의 편리라도 회복하여 평화의 도전을 중지함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북계가 또다시 이와 같은 제후발악적 도발을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북계는 결코 이를 망각함으로써 자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지 말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끔찍한 테러 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새로운 냉전 논리에 입각한 외교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미 3월 23일 SDI, 즉 우주방위구상을 발표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온 레이건 대통령은
10월 25일 그레나다 침공을 지시함으로써 초강대국의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했고 유럽 각국에 퍼싱2 미사일을 배치했다. 강경한 반공주의자인 레이건의 대공산권 위력 시위는 11월 12일 한국 방문에서도 나타났다. 휴전선에서 북녘을 응시하는 레이건의 배우 출신다운 제스처는 지난 8월 필리핀 민주화의 기수였던 아키노 전 상원 의원을 마닐라 공항에서 살해하고도 끄떡없이 미국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던 마르코스 정권의 사례와 함께 전두환 정권에게도 든든한 보호막으로 인식됐을 것이다. 레이건의 방한으로 힘을 얻은 오공 정부는 연말에 다시 한번 유화책을 마련했다. 12월 21일 광주 항쟁 이후 학원 사태와 관련돼 제적된 전국 65개 대학 1,300여 명에 대한 복교를 허용했고 해직 교수 86명의 복직 지침도 시달됐다. 그러나 이미 9월 말 민청년, 즉 민주청년운동연합을 결성해 대자보 등의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의 전열을 가다놓고 있던 학생운동에 이 같은 유화정책의 효과는 그다지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83년은 오공의 탄압으로 명맥만 유지하던 노조활동에 학생들과 지식인층이 뛰어드는 이른바 노학 연대투쟁이 확산돼간 시기였다. 안으로 계속되는 휴일의 참사와 대형 금융사고로 얼룩진 83년은 밖으로도 어느 때보다 어수선했다. 수백만의 희생자를 낸 아프리카와 호주의 가뭄, 중공과 남미의 홍수, 유럽의 혹서와 북미의 혹한,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낸 터키의 지진 등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했고 레바논 미 대사관과 쿠웨이트 연쇄 폭탄 테러 등 폭탄 테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이같이 국내외가 모두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의 인구가 4천만을 넘어 인구 밀도에 있어서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됐고 외채가 마침내 4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세계 4위를 기록하게 됐다.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팀이 4위를 차지해 환영을 받았지만 4위권 이상의 상위팀이 묘하게도 외채 대국과 일제해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한 것도 83년의 일이었다. 제5공화국이 나름대로 안정의 틀을 찾아갔던 1982년과 83년 두 해는 이철이 장영자 사건에 이어지는 명성 영동진흥개발 등 대형 금융사고로 강권 정치의 한꺼풀 아래 우패가 자라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준 기간이었다. 또한 숱한 인명의 희생을 수반한 대형 참사들과 반미운동의 시작으로 조용할 날 없이 지내온 기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공정부의 상승 기운은 꺾이지 않고 이어져 통금 해제와 공산주의 관련 서적의 출판 허용 등 자신감 넘치는 시책들을 내놓으면서 혼돈의 계절을 넘어 서서히 중간 단계의 집권기로 접어들고 있었다.